띵킹 프로세스랑 리즈닝 이밸류에이션을 위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네. 일단은 페이퍼들 조금 보면 어, 요즘 조금 볼만한 거는 제 생각엔 좀 이제 이런 류들은 좀 그거 같아요. 일단은 그 키미 GLM 그다음에 미니맥스 이 중국 3대장의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몇 개 조금 제가 좀 스크랩을 해놨던 페이퍼들을 좀 소개하면서 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모델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 중국 모델이도 뭐 그렇고 이제 뭐 다른 프론트엔드도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이제 고정한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제 연산할 수 있는 연산 파워는 우리가 이제 고정을 해놓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조금 스케일링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 중에 좀 하나가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뭐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우리가 디테일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그냥 긁어 모아주고 때려박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좋은 모델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정성과 디테일이라는 걸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추론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정답률을 재는 거를 좀 넘어가지고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입체적으로 좀 보는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그런 전에 네,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실 논문들 공유해 주신 걸 보니까 주로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모델 메이킹을 하는 프론티어 네, 랩들의 기준으로 걔네들이 어떻게 그 리즈닝 프로세스를 이밸류에이션하고 그걸 어떻게 모델에 뭐 포스트 트레이닝 그렇죠. 등으로 녹여내는가 이쪽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암튼 이런 정성 우리가 이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제 이런 좀 문제를 좀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의 과거라고 하기 좀 웃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이 벤치마크를 못 쓰는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수학 추론은 가장 딥을 사용하는 게 예를 들면 GSM 8K 뭐 매스 500 뭐 예를 들면은 뭐 올림피아드 벤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과학 지식은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지만은 뭐 GPQA 다이아몬드 이제 요거 좀 많이 풀렸죠. 그리고 뭐 MMLU 프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코드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발 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에이전트 동은 요즘은 뭐 타워 벤치 같은 거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워 벤치에서도 예를 들면 뭐 에어라인이나 텔레콤 같은 거는 점수가 좀 많이 잘 나오니까 거의 그 세츄레이션이 외에 됐죠. 뭐 네. 네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리테일이나 좀 다른 도메인들을 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 요즘 좀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브라우스 컴프라는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스 컴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복잡한 어떤 웹 지식을 박아주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모델이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외에 이제 좀 중심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보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보는 게 이제 어떤 모델의 좀 특징이라고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어떤 벤치마크에 그냥 예를 들면 레포트들을 뭐가 예를 들면 GLM5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면 GLM5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GLM5 예를 들면 띵크 모드, 뭐 노띵크 뭐 이렇게 플래그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리브, 프리절브, 뭐 턴레벨 이렇게 좀 각각 좀 다양한 버전의 추론 버전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키미 K 2.5도 띵킹 모드가 있죠. 근데 이제 뭐 GLM5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뭐 각주 보면 나오지만은 수입벤치 베리파이드는 예를 들면 오히려 뭐 논띵킹일 때 뭐 성능을 피크를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띵킹이 항상 더 좋다. 뭐 그런 거는 확실히 아니긴 합니다. 그런 건 확실히 아닌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평가 프로토콜들을 좀 보면 예를 들면은 뭐 패스 앳 원, 에버리지 앳 K, 뭐 패스 앳 K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AIME 같은 것처럼 AIME가 제가 샘플 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적어요 샘플 수가. 그런 것들은 보면 예를 들면 에버리지 뭐 16, 32, 64 뭐 이런 식으로 평균 내고 키미 K 2.5를 보면은 키미 K 2.5는 그 AIME는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아마 에버리지 64로 했을 거예요. 에버리지 64로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버리지 64로 하고 뭐 GPQA 다이아몬드는 뭐 에버리지 에, 8로 하고 에버리지 64, 8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여덟 번을 이제 동시에 이제 동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덟 번을 뭐 독립적으로 예를 들면 평가를 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버리지 아, 네네. N이다라고 하면은 N회 이제 반복 시행을 하고 그 반복 시행에 대한 이제 평균 값을 보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제 이걸 이제 그 평균을 보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모델별로 예를 들면 미니맥스는 AIM과 에버리지가 30일 거고 라이브 코드 벤치가 16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얘들이 그 K 값이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단일 숫자 비교 자체를 예를 들면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좀 제한적이다. 일단 이런 쪽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미 K2 2.5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HLE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툴 도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걸 각각 레포트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는 툴이 있으면은 얘가 50점인데 없으면 30.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브라우저 컴프 같은 경우에도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하느냐, 뭐 컴팩트 매니지먼트라는 하네스를 뭐 도구를 쥐어 주냐 아니야 이거에 따라서 이 GLM5가 여기가 많이 있어. 이게 거의 10점 이상 뛰거든. 거의 10점 이상 뛰어요. 아, 그죠.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이게 얘네들이 쓰는 그 하네스 관련된 내용인데 13점 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드 툴이랑 위다웃 툴이냐. 그러니까 이 툴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배시초를 주면 그냥 툴을 쓴다. 뭐 웹서치 그냥 뭐 구글 서프 API나 뭐 이런 좀 API 콜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도 툴로 이게 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툴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애매해지기는 했죠. 그러니까 애매해졌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이 툴이라는 게 이제 그 동일 선상에서 레포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캠 2.5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우저 컴프도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 소환 모드를 해가지고 서브 에이전트를 얼마나 뭐 태우느냐 이것 따라서 점수가 어차피 많이 달라져.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버젯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네모트론 카스케이드. 네모트론 카스케이드가 지금 슈퍼까지가 나왔는데 이 네모트론 카스케이드가 이 추론 모델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1이 12월에 나왔고 2가 2월에 나왔고 슈퍼가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상. 그래서 아무튼 그 네모트론 카스케이드의 메스 아래를 보면은 메스 쪽은 8빌리언 모델을 예를 들면은 어쨌든 응답 길이가 그 길어질수록 문제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어쨌든 그 추론의 어떤 그 토큰 수를 이게 주는 거죠. 스테이지를 예를 들면 24K, 32K, 40K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익스텐션 트레이닝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포트를 할 때도 그 추론의 어떤 그 거에 따라서 AIME 점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8빌리언 모델 응답 길이를 확장하면서 이제 AIME 하드 문제 정답률에 대한 그 레포트가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네. 결국 그 리즈닝 버짓을 높게 주었을 때 성능이 더 뭐 높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네. 매스나 이런 것처럼 네. 좀 약간 엑sit 컨디션이 좀 명확한 경우에 좀 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음. 오늘 주제가 그 리즈닝 프로세스 자체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리즈닝 버짓을 얼마나 줬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게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길이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아, 네네. 사실 그 그거는 뭐 하나의 그 컴포넌트이긴 네. 하죠.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네. 아무튼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 어쨌든 그 볼 때의 어떤 디테일 중 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예를 들면은 GLM5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터미널 벤치 2.0을 보면은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측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하네스가 다르니까 점수가 다르다.
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좀 레포트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좀 보는 게 제 생각에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좀 저희 이제 보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모트론 카스케이드 것도 좀 볼게요. 좀 보면은 그 일단은 얘네들의 그냥 학습 파이프라인을 간단히 보면은 예를 들면 SFT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LHF를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if RL을 하고 메서를 하고 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위 RL을 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RLHF가 그 뭐 당연히 얼라이먼트도 있지만 우리가 이 RLHF의 이 뭐냐 이 결과를 사실은 리즈닝의 어떤 프리 컨디셔닝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좀 어떤 인사이트 중 하나라고 좀 보여죠. 그러니까 RLHF 하는 그 단계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아레나 하드랑 라이브 포드 벤치랑 AI 미 모두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뭐냐 이 RLHF가 결국에는 벌퍼시티랑 또 레페티션을 좀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리즈닝 스테이지의 어떤 출발점 자체를 조금 좋게 만든다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프아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리즈닝 체이스를 좀 짧게 만드는 좀 특징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일부 리즈닝 벤치마크는 조금 뭐 일시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컴프레션 에포트 이펙트를 좀 약간 예를 들면은 의도적으로 좀 낮춘 어떤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좀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렘모트랑 카스케이드가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제 GLM5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제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은 리즈닝 아래를 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틱 아래를 하고 그다음에 제너럴 아래를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온폴리시의 그 뭐냐 그 그냥 폴리시 안에서의 그 디스틸레이션을 그냥 크로스로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좀 막기 위해서 그냥 각 스테이지의 최종 포인트를 티처로 사용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디스틸레이션을 뭐냐 이 티처별로부터 받음으로써 이 티칭에서 받았던 내용이 안 읽게 좀더 덜 읽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그냥 내용이라고 좀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 좀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파이널 스코어랑 그 파이널 스코어에서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각각의 야, 각각의 예를 들면 태스크별로 예를 들면 리즈닝을 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예를 들면 벤치마크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얼마 바꿨는가 좀 그걸 파악을 해 놓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디스틸레이션을 이렇게 먹인 이런 좀 방법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이 스테이지에서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저 생각이 좀 불편히 들고요. 디스틸레이션을 했다는 네, 게 네. 결국에는 그 리즈닝 프로세스에 대한 그 텍스트 데이터를 얻고 그 뒤로 그거를 뭐 SFT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아래를 돌렸다는 건가요? 이거 조금 경우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GNM5 같은 경우에는 그 SFT랑 티철로부터 아래를 했다고 되어 있고 네모트론 카스케이드는 이제 SFT 아래를 섞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고 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냐 아마 요거는 바이트 댄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걸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꽤 저기 트위터에서 좀 막 돌았던 내용인데 그 이제 요 얘기가 아마도 이제 좀뭐 기범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뭐냐 좀 흥미를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 뭐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바이트 댄스에서의 얘기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그냥 많이 모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관 자체가 예를 들면 좀 틀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을 푸는데 휴먼이 예를 들면 어노테이트한 한 리즈닝 트레이스로는 우리가 롱시오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본 페이퍼 본 페이퍼고 그 예를 들면 여기 피규어 3를 보면 이 라마 3.18비 인스트럭 기본 놈이 있고 또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디스틸을 이제 여러 개를 좀 시킨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뭐 베이스라인은 그, 그 뭐라고 하래
예를 들면은 그 얘네들 평균이 예를 들면은 뭐 평균이 뭐 예를 들면 얘를 그냥 기준으로 보면 25.30 30%인데 RLD 스틸 그다음에 이 예를 들면 그 OSS 이거는 그 오픈의 OSS GPT OSS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의 QWQ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디스틸을 뭐 해니까 뭐 이 정도 올라갔다 이런데 근데 이 ICL 디스틸이 ICL 디스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인스트럭션을 그냥 우익하게 해놓고 그냥 그걸 20kg에 뽑은 거예요. LLM한테.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하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이들이 이거 어디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거 같은데 언더퍼폼을 했다고요. 뭐 언더퍼폼을 한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LLM의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나온 어떤 리즈닝 트레이스를 가지고 그냥 IC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휴머니 그 어노테이션 한 트레이스가 그 성능을 오히려 떨어뜨린 경우들이 좀 있었다. 아마 이거 보면 되겠다. 휴머니 떨어뜨린 경우들이 좀 있었다. 예를 들면 ICL 디스틸이 이거 휴먼 어노테이드 디스틸 휴먼 어노테이드 디스틸이 여기 있네. ACL 디스틸.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내용 말하면 리즈닝 LLM이 강한 놈의 디스틸만 효과적이고 LLM 자체가 좀 약하거나 약한 LLM이 ICL이구나. 사람이 쓴 트레이스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그냥 때려 박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롱 COT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롱 COT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음. 그 그래서 전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모델이 만든 그 COT의 그 패스는 안 좋은 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당연한데, 네, 그 리즈닝 성능이 괜찮은 모델로 디스틸 하는 거는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있었으나 휴먼 어노테이트로 만든 데이터는 안 좋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이- 네. 휴먼 디스틸 데이터가 좋지 않았단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휴먼 어노테이트를 해가지고 롱 COT라는 게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 나와요. 음. 이거는 이- 좀 흥미롭네요. 왜냐면은 네, 이런 뭐 아마 여기 있는 그 휴먼이라는 게 그냥 아무 저렴한 대학생 쓴 게 아니고 좀 괜찮은 사람을 썼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 당연히 이제 그렇죠. LLM이 어 인간의 어떤 그 리즈닝 패스를 비슷하게 따라 한다는 게 뭐 지금까지의 그 생각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리즈닝 패스와 어떤 좋은 리즈닝 모델의 리즈닝 패스가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봤던 페이퍼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비헤이비어를 예를 들면은 데이터셋에 그 포함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 티처 모델의 어떤 특정한 어떤 강한 선호가 학생한테도 연결이 됐다. 이제 이런 페이퍼가 있었고, 제가 지금 그 페이퍼가 좀 시간 걸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쨌든 예를 들면 그냥 스튜던 티처의 모델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그냥 특정한 어떤 탈옥이 조금 된 어떤 모델의 어떤 어떤 모델인데 그 모델로부터 그냥 전혀 관련 없는 그냥 과학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티처한테 던졌더니 아니 스튜던트 던졌더니 스튜던트가 그냥 그 전혀 그 예를 들면 탈옥된 어떤 그 데이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 데이터를 생성한 거를 이제 했는데 하필 그 탈옥된 그 모델에서 보이는 비헤이비어가 일부 발견했다는 페이퍼를 제가 어젠가 봤어요. 전 그러니까 그거랑 좀 유사하게 좀 보이거든요. 간접적으로 학습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쵸. 예, 간접적으로 이제 예. 학습이 좀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데이터 자체를 예를 들면 사람이 그냥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그냥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 어떤 서술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오픈 퀘스천 앤드로 넣어놨던 페이퍼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근데 어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랑 인간의 리즈닝 패스가 그 성능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아, 그, 줬다라는 거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델이 선호하는 어떤 리즈닝 트레이스의 그 서술 방식이 있는데 사람이 쓰는 어떤 방식과 이제 그 뭐야 논리 전개의 패턴이 다를 수가 있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논리 전개 패스와 그 다른 좋은 리즈닝 모델이 만든 디스레이션 데이터가 뭔가 다르다. 다른데?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네. 그 전자보다 후자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모델이 약간, 선호하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모델의 이제 그 제 생각은 모델의 이제 원 모델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스튜던트로서 네. 그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리즈닝 모델이 만든 디스틸레이션 데이터보다 그 해당 스튜던트에 적합한 어떤 디스틸레이션 데이터가 따로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저한테. 예를 들면은 네. 네.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뭔가 리즈닝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어넣는다 보다는 예를 들면은 어쨌든 학생 모델이 원본 데이터 좀 더 잘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그 패턴들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져는 보는데 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 네네. 여튼 뭐 이 논문에는 따로 그게 아마 나와 있지 네, 않을 네, 그 거니까 네, 내용은 넘어가시죠. 네. 없어요. 네, 그 내용은 네네. 딱히 없고. 제가 이걸 왜 좀 또 질문을 했냐면 네, 네, 그 좋은 질문 같아요. 네. 네. 그 최근에 그 RL 구루 한 명의 이름 까먹었는데 그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그 알파고 제로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보 데이터 시작하는 거하고 아예 그냥 그 알파고들 그러니까 그 바둑 에이전트들끼리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 인간의 기보 없이 시작 그 학습한 그 모델 중에서 그 후자가 더 좋다고 나온 그 결론이 아, 났잖아요. 10년 전에. 근데 이건 빠르게 봅시다. 이게 지금 레퍼런스 저희 찾아가지고 좀 본 건데 이게 그 네.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고 엔비 나온 페이퍼예요. 네. 그 ICML 2025니까 작년 한 10월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QW 이게 베이스 모델이 뭔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 봤는 오케이. 여기다. QN 2.5를 베이스로 하고 얘를 가지고 좀 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다음에 QWQ한테 COT를 트레이스 시키고 얘한테 이제 주입을 넣은 거예요. 얘는 이제 넌 리즈닝 모델이고 얘는 이제 리즈닝 모델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QWQ가 생성한 리즈닝 데이터로는 그 지금 20개밖에 안 롱시오티 이그샘플 20개인데 얘로는 이제 그 컴프메스 벤치마크에서 5% 포인트 정도 그 패스햇 원이 올랐다라는 게 일단 내용이에요. 그래서 20개의 COT 이그샘플로 컴프메스에서 효과를 본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보면은 논 리즈닝 모델로는 효과를 못 다른 논 리즈닝 모델로는 효과를 못 봤고 예를 들어서 QN 2.5 매스 72빌리언에서는 뭐 얘도 이제 충분히 그 뭐냐 저기 좋은 매스로 이제 좋은 모델인데 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32비한테 주입시키니까 잘 안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QN 2.5 32빌리언 얘한테 예를 들면 LLM이 편집해서 리즈닝 패턴 자체를 뭔가 그 주입한 것도 이제 잘 안 됐고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이 직접 쓴 리즈닝 데이터는 어떨까 이런 말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쓴 리즈닝 데이터는 어떨 것인가? 그거가 Human Craft Solutions with Structure
그래서 human written, human 누가 썼나요? we asked all volunteers mess.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 친구 대학원생들이겠죠. 최소 뭐 아무튼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리딩을 쓰라 시켰대요. 그다음에 그걸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걸 넣어보고 심지어 뭐 인스트럭션으로 그 LLM한테 그 QN 저기 2.5 32밀리언짜리한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를 그 재가공을 좀 해달라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했대요.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이것도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시대회 경험자들한테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라고 시켰고 지금 이게 버전 1이 사고 과정을 최대한 소소하게 상세하게 작성하라. 그다음에 레츠 2는 약간 뭔가 레, 뭐, but wait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즈닝 데이터에서 뭔가 볼 수 있을 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구조적인 어떤 스트럭처럴한 헤더를 추가한 거. 그다음에 3번은 예를 들면은 뭐 그 가장 간단한 것부터 예를 들면은 풀어가는 유형을 뭔가 만들어 볼 거. 그다음에 4번은 그냥 발견되는 순서대로 그냥 이제 그냥 휘갈겨 쓴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 B1과 P2는 이제 LLM한테 QN32 밀리언한테 맡겨가지고 그 재가공시키도록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맡긴 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개선을 했는데도 베이스보다 낮아요. 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에디트를 한 거는 좀 낫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패스 1보다 떨어지고 메조리티는 좀 높네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봤다는 뜻으로 보여지죠. 근데 보면은 차라리 이 뭐냐 요거 어, 이 QWQ 32밀리언 프리뷰에서 50 example을 뽑은 거는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그 QWQ 32 이거 별로 좋은 모델도 아닌데 얘한테서 리진이 뽑은 게 휴먼 라이트보다 낫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페이퍼에서 지금 그 제가 이거 지금 막 그냥 이 저기 GPT 5.4 하이한테 돌려가지고 물어보니 얘 지금 이 저자 해석은 사람이 쓴 데이터는 여러 명이 작성해가지고 스타일 일관되지 않는다. 근데 LLM이 생성한 리즈닝 데이터는 뭐 스타일이 호모제너스가 훨씬 하니까 모델이 그 패턴을 잘 학습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여기서 끝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리즈닝 모델이 가진 어떤 뭔가 레이턴트한 퀄리티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점에서 탐색을 바꾼다든지 중간 단계가 예를 들면 언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예를 들면 서술을 한다든지 이런 레이턴트한 퀄리티가 있을 텐데 이 레이턴트한 퀄리티를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건 그냥 단순히 키워드로 그냥 흉내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버전 1, 2, 3, 4 모두가 예를 들면은 이 키워드를 바꿔가 보면서 버전이 올라가는 건데 효과가 없었다는 뜻인 거죠. 근데 그럼 이 리진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논문에 따르면 그 호모지니어티에 대한 이 논문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이 맞다면 한 명의 엑스퍼트가 만들어낸 리즈닝 패스로 같이 실험을 해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왜냐면은 한 명이 만들면 호모지니어티가 있을 거니까. 뭐 네, 이거는 그렇죠. 네,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사실 원래 돌아올게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은 이 논문 좀 신기한 게 이 롱시오티를 분자 구조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 롱시오티를 이 behavior directed 한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 그래프로 예를 들면 모델링 하려고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이 스텝 하나하나가 노드고 이 스텝 사이에 이 전이 되는 어떤 이 엣지 과정을 이 결합으로 이게 예를 들면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딥 리즈닝은 예를 들면 공유 결합인 거야. 그래서 핵심 논리를 확장하는 강한 결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분자에 들면 주 골격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셀프 익스플로레이션 이건 뭐냐면은
이 멀리 떨어진 클러스터를 뭔가 약간 좀 약하게 좀 이어가 보면서 약간 탐색을 하는 좀 그런 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normal operation인데 요거는 이제 각 스텝 내부에 어떤 루틴을 예를 들어 계산하거나 문장을 정리하거나 이제 뭐 이런 거죠. 아, 셀프 리프레션인데 요건 뭐냐면은 이제 약간 수소 결합 이런 것처럼 뒤쪽 스텝이 앞쪽 스텝을 되돌아가가지고 뭐 검증을 하기도 하고 에디트를 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장거리 결합이 마치 이 단백질 프로틴의 폴딩을 예를 들면은 안 좋아하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그냥 어떤 멘탈 모델을 가설로 세워놓고 얘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 이 혹시 첫, 이거 그냥 아카이브죠? 네, 아카이브예요. 이거 예, 어디 뭐 그러니까 저런 페이퍼에 위험한 발언을 하죠. 네, 이거 네. 뭐 어디 뭐 발표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바이트 댄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증명하기 어려운 발언을 보통 이 리뷰어들이 있는 컨퍼런스에는 아, 내기 힘드니까요. 네. 네, 그러네. 네. 뭐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평가 지표 평가 지표도 조금 좀 웃겨요. 네. 이거 봅시다. 평가 지표 좀 웃긴 게 예를 들면은 야, 자, 이건 뭐냐? 롱시오티 트레젝토리에서 롱시오티라는 어떤 그 뭐냐 이 과정에서 스텝의 전이 확률을 추정을 해놓고 이거를 트랜스퍼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두 모델 사이를 피어슨 상관관계로 비교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피겨 5를 봅시다. 피겨 5 보면은 딥식 RL0528이랑 그 오픈 AI OSS 120이랑 QWQ 31년인데 얘들은 트레이닝 된 트레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트랜스퍼 그래프라는 게 피어스 상관계 수가 뭐 0.9 이상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강력한 리즈닝 모델들의 추론 토폴로지는 같은 곳을 수렴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얘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텝의 이 전이 확률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 각각의 이제 스텝 간의 피어스 상관계 수가 거의 비슷하더라. 라고 아, 하는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예. 저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셀프 익스플로레이션 다음에는 셀프 익스플로레이션 한 확률이 모든 모델의 공통으로 다 비슷하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딥 리즈 노멀 오퍼레이션 다음에 딥 리즈닝을 수행하는 그 빈도도 되게 유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내용은 어쨌든 뭔가 레이턴트 패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턴트한 패턴을 뭐가 유형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이 안에서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조금 시도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 좀 짓는다면. 그 다음이 이제 어텐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이 전보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뭔가 이제 뭔가 저 논리적으로 딱 정합된다기보다는 약간 가설을 계속 이렇게 주는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어텐션 에너지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저 이거 정확히 이해 못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어텐션 웨이트를 예를 들면은 이 웨이트가 이 볼츠만 분포랑 이제 동일한 형태인데 그래서 뭐가 됐든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뭔가 재해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QWQ랑 OSS 디스틸드 이 모델에서 실제로 측정된 이 본드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딥 리즈닝이 가장 에너지가 적고 그다음에 셀프 리플렉션이 그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셀프 익스플로레이션이 이 에너지 개수가 크다. 그래서 이 순서가 동일하고 이 위에서 강한 LLM들은 이 에너지 어텐션의 이 에너지 분포가 거의 이 각 그 스텝 유형에 따라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아까 위에서 이제 본드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본드라고 하는 게 이 어텐션 에너지를 통해서 이 본드라는 걸 측정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에너지 레벨을 잴 때 어떤 특정 예를 들어 뭐
N 개만큼 토큰이 제너레이션 됐을 때 음. 그때 그 스냅샷으로 에너지를 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N개 그러면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때의 네, 어텐션의 그걸 본다. 네. 웨이트를 본다. 그럼 예를 들어 토큰이 뭐 M 개 있으면 그게 뭐 M 바이 M으로 어텐션 그 이제 뭐 뭐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쟀을 때 그 네 개의 아까 보여주신 그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네, 그렇죠. 거군요. 각각의 네네. 에너지가 다르고 그것이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로지컬 폴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로지컬 폴딩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있는데, 아, 자, 재밌죠? 이건 이제 지오메트릭, 그냥 기하학이야, 기하. 그러니까 각 스텝을 이 QN3 8빌리언으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TSNE로 3D로 그 3D 뭐죠? 투영? 예, 투영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딥 리즈닝 한 후에는 그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72.56%의 스텝이 그룹 디스턴스 3 미만이야. 그래서 클러스터가 작아. 근데 셀프 리플렉션을 하고 나면 이 리플렉션 스텝의 한 80% 이상이 이전 클러스터로 되돌아간대요. 그래서 폴딩 현상이 일어난대요. 아마 여기 보면 그런 말이 같은, 예, 이제 셀프 익스플로전 이거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지 뭐 대충 이런 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프 익스플로 아죠 셀프 리플렉션이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후에는 평균 트레젝토리 길이가 한 4, 5, 6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먼 클러스터끼리 서로 연결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뭐 단백질 폴딩이랑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패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 하는 건데 피겨 13 13을 보면은 그러면 셀프 리플렉션을 하고 했어요. 셀프 리플렉션을 했어요. 리플렉션을 하고 하면은 이 시만틱 볼륨이 줄어들고 셀프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늘어난대요. 네, 이거야. 셀프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 이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리플렉션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 리플렉티브 원래 이전 클러스터로 되돌아가는 형상이 보인다. 그리고 폴딩이고 이거는 먼 클러스터 연결하는 거죠. 그 팀 이제는 얘는 이제 가까이 이제 서로 가는 이제 어떤 극속 클러스터를 좀 형성하는 패턴이 보이고. 근데 어, 완- 이건 되게 일견 되게 그냥 들어보면 되게 네, 당연한 말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게 모험하는 거니까 그쵸, 더 그쵸, 먼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그쵸. 리플렉션 하는 거는 내가 잘 된다, 안 된다 확인하는 거니까 더 기존의 것과 유사한 쪽으로 가는 게 뭐 일견 그 인간의 감으로는 맞는 말 네,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시만틱 아이소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뭔가 이 뭐라 이 의미 영역이랄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지나는데 행동 분포와 전이가 전혀 다른 롱 COT를 애들이 시만틱 아이소머라고 이제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1을 한번 보면은 이 테이블 1을 보면은 우리가 RL 디스틸 데이터랑 OSS 디스틸 데이터는 이 트랜스 이 트랜스포 그래프 생성한 데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얘들은 트랜스퍼 그래프의 상관관계가 거의 뭐 0.95로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트랜스퍼 그래프가 0.95로 비슷하대. 네, 아무튼 이게 뭔가 비슷하대요. 근데 예를 들면은 라마 3.1에서 우리가 아까 학습을 했을 때를 좀 보면은
아니 R1은 예를 들면 그 R1이랑 뭐 저기 OSS 이 둘 간의 이 학습 결과가 상이하죠. 상이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트랜스퍼 그래프의 유형이 비슷해. 그렇다고 이게 막 뭐 무슨 혈액형 마냥 뭐 저 사람 A형이고 나 A형이니까 둘이 피를 섞으면은 뭐 같은 A형이니 A형 피를 좀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두 개를 이게 같이 섞어서 학습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단독 사용보다 내려간다. 그래서 얘들을 그 저자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structured chaos라는 표현을 써요. structured chaos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이 분자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각자 안정적인데 이걸 억지로 합치면 뭔가 골격이 깨진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뭔가 상관관계 계수 이거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상관관계 계수가 이 구조를 뭔가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 다른 차원의 이런 구조적인 호환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뭐 말을 하죠. 어, 아무튼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를 보면은 이런 평가한 거를 가지고 이 몰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뭔가를 제안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구조를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티처들의 트랜스포 그룹만 추출하고 이거를 약한 인스트럭션 LLM으로 이 뭔가 이 트랜스포 되는 이 구조를 뭔가 모사해가지고 롱 COT를 합성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이고요. 어, 종합하면은 제가 네.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어떤 모델로에서 디스틸 됐냐가 중요한 것보다 티처와 스튜던트 사이의 궁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 리즈닝 데이터만 봤을 때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모델의 그 뭐냐 그 말씀하신 그 뭐냐 N 토큰 백고된 어텐션을 봤을 때 뭔가 그 구조가 비슷하게 보이고 그 구조 따서 유형화를 시켜봤어.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좋은 것도 아니야. 때로는 뭐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 구조가 비슷한데 또 양상이 달라. 그렇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한 걸 보면은 이 강한 티처의 트랜스포 그래프만 예를 들면 추출해 놓고 약한 인스터 LLM을 예를 들면 이 구조를 모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라마 3.1 811년 인스트럭터가 있고 QWK 몰신이 있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그런 구조적인 것만 예를 들면 고려를 하고 동일 모델로부터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디스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델 섞는 건 아니고 QWQ로 해보고 OSS로도 해보고. 근데 이거 봤을 때는 단독으로는 예를 들면은 그 QWQ 디스틸 뭐냐 QWQ 몰신이 QWQ 몰신이 이 디스틸 데이터 QWQ 디스틸 데이터에 그나마 좀 제일 근접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RL을 그냥 초기화하는 용도로 예를 들면 사용하는 게 이제 피규어 12인데 이게 보면은 이 매스 오백 정확도랑 그다음에 리워드 커브가 예를 들면 꾸준히 개선이 되니까 단순히 그냥 디스트라는 것보다는 RL 쪽을 했을 때 좀 포텐셜이 좀 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좀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이 이게 좀 재밌는데 결국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딥 리즈닝은 핵심 논리를 밀고 나가는 뭐가 강한 연결로 비유하고 있고 셀프 리플렉션은 이제 점검하고 수정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셀프 익스플로레이션은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 롱 COT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요소가 뭔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문장을 뭔가 그냥 길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핵심 논리들이랑 이 생각들이 좀 뭔가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가설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뭐 봤듯이 이런 어떤 구조의 어떤 상관이 좀 매우 높아 보이는 어떤 유형들도 실제 성능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어떤 겉모습의 유사성이랑 확실히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구조들을 그냥 무작정 그냥 섞어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냥 내부 결합이 뭔가 충돌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그 스트럭처라든 키오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코어런스가 깨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롱시어티는 결국에는 많이 모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구조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구조를 모으는 게 뭔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어떤 스트롱 티처 모델로부터 얻은 어떤 추론 궤적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생각이 전이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분포를 좀 보고 그럼 그 분포를 가지고 COT를 학습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론 데이터를 길게 혹은 뭐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전이 구조 같으면 좀 잘 모사하면은 좀 비슷한 리즈닝 토폴로지를 따라 디스틸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 하는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뭐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자동 사냥이 모델 개발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뭐 작년부터. 네, 그쵸. 근데 이런 리즈닝 디스틸레이션들을 사내에서 엄청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각각 이런 유기적인 조합 혹은 궁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럼 이 리즈닝 패스의 근본적인 어떤 구성이나 어떤 레이턴트한 값들이 각각의 모델별로 많이 가면 갈수록 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분기가 계속 된다.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그쵸. 각각의 그런데 각각의 그 리즈닝 그 모델들의 리즈닝 패스가 다른데 거기서 계속 셀프 피드백 루프를 더 좋게 좋게 돌리니까 그 각각의 모델별로 그 리즈닝에 대한 특성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해가 자, 거듭할 수, 네. 자기 모델의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서 학습할 테니까. 네, 그러면 결국 그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결과물은 똑같은데 리즈닝 패스가 전혀 다른 뭐 오픈AI나 클로드나 이런 곳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모델들이 각자의 어떤 성향을 더 견고하게 띠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 이 COT 자체가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엔트로피에 나왔던 페이퍼 중 하나가 그 COT 자체가 예를 들면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리즈닝 토큰에서 뱉은 거랑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또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은 어 어찌 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벤치마크 그렇게 보지만은 어 그 이번 오프스 4.7 나올 때 생각해 보면은 클로드 코드 팀한테 예를 들어 오프 4.7을 주고 한 몇 주 동안 써보게 한 다음에 얘들이 이제 고앤 노고를 결정했다 이런 말이 좀 나오거든. 근데 결국은 오프 4.7의 가장 큰 유저는 클로드 코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리스 체니가 자기가 few weeks 동안 써보면서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어찌 보면은 이게 그런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싶어요. 모델 팀은 모델 팀대로 작업을 하고 근데 뭐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COT 리즈닝을 예를 들면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일련으로 시도는 하지만 결국에 이제 COT 자체는 어쨌든 모델이 그냥 그 포스트 훅으로 어쨌든 합리화를 하는 토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 여기 분자 구조나 뭐 이렇게 보고 또 이런 여러 시도들을 내부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릴리즈하기 전에 제품팀한테 쥐어주고 그 제품팀이 결국에는 뭐 이 고 or not go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를 그럴 수 있겠네요. 들면은 네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롱 COT 같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롱 COT는 그냥 어려운 거 자체는 잘 푸는데 뭐 예를 들면은 쉬운 거나 혹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때 컴퓨터를 엄청 낭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근데 이거 들면은 뭐 어댑티브하게 잘 기능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댑티브를 잘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댑티브를 모델한테 이 어댑티브를 가르치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가르치게 하는 거가 뭐 시도들이 있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 예전에 그 Q&A 그 저 하이브리드 모드를 버린 것만 봐서 그게 확실히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번 오프스 4.7이 어댑티브 띵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댑티브 띵킹을 예를 들어 모델 단위 산다기보다는 모델의 어떤 추론 영역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왜냐면 모델한테 그거를 쥐어줬을 때 전반적으로 리즈닝과 논 리즈닝 모두 점수가 떨어진다라는 게 QN2 2.5의 하이브리드 모드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모델의 심지어 토크나이저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게 엔트로핑인데 그러면 이제 앞단에 뭔가 클래시파이어가 뭐 붙어가지고 어디로 뭐 분기를 칠까 뭐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무튼 뭐 딴 말이요. 어쨌든 우리가 오버띵킹한 문제도 있고 트리비얼한 문제를 너무 많이 오버띵킹하는 거 언더띵킹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에서 갑자기 전략을 빨리 바꿔버려가지고 막 나는 뭐 이제 포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확실히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메타에서 그 옵티멀 띵킹 벤치인가 이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벌루에이팅을 이것도 좀 메인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생각 이퀄리티를 너무 오버하게 하거나 너무 언더하게 하거나 이거를 이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의 결론은 이 여기서 돌리는 모든 모델이 그 최적으로 띵킹을 할당을 못한다. 오픈 논 띵킹이든 오픈 띵킹 모델이든 모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 띵킹을 고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언더 띵킹을 약화시키는 건데 반대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결국에는 모델은 쉬운 문제는 오버띵킹 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는 언더띵킹 하려고 하는 패턴이라는 건데 그럼 이 난이도에 대한 셀프 칼리브레이션을 잘 못한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확실히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돈 오버띵크 이 서베이가 있는데 이 서베이를 보면은 예를 들면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얼리 엑시트 하기도 하고 COT 압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오브젝티브 리즈닝을 예를 들면 조금 줄 줘서 예를 들면 모델 자체 학습을 시도시키는 방법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나 확실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것 같고요. 네네. 어, 그다음에 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는 이 COD 자체가 어쨌든 모델이 이제 추론하는 정직한 기록이 아니니까 확실히 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은 아, 확실히 들고 그 방금 그 두 개의 논문을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그 어떤 모델이 뭐 혹은 에이전트가 자기가 지금 현재 주어진 과제에 대한 어떤 베이지엄 모형이 모델 마음속에 잘 갖춰져 있어야 네, 이게 그렇죠. 지금 당장 딱 해서 풀거나 혹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는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시니어나 프린시플 엔지니어급으로 그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풀 텐데 지금 그게 안 음,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부에서 다루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음, 그래서 아, 어찌 보면 그 그렇게 외 파라미터로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랄프루프라고 하는 하네스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생각해라. 이런 넛지를 결국에는 도구가 주든 사람이 주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들이 좀 모였을 때 이런 행동이 개선될 수 있나? 그런 것도 조금 저는 궁금하긴 하고. 예를 들면 코덱스가 롱리즈닝으로 오래 돈다라는 말이 유명하고 클로드는 그렇게 오래 못 도는데 롱 러닝 태스크로. 뭐 그런 랄프루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게 사실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문제도 그 고민을 하게 시킨다고 랄프루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삽질들이 모델 웨이트에 잘 탑재가 된다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더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엑싯 조건을 결국은 이게 엑싯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엑싯 조건을 반복적으로 이제 돌리는 건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엑싯 조건을 얘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지금 아무튼 뭐 오토리서 뭐 말을 조금만 더 섞자면 네, 지금 그 코덱스에서 그 카파시의 오토 리서치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뭐 아마 써보셨죠? 당연히 네, 네, 써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 이벨리웨이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 LLM에서 졌지 그러니까 자기 컨텍스트 밖에 벗어나 있는 LLM에서 졌지를 사용해서 그 활용을 하니까 네, 네. 그게 조금 더 뭔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멀티 에이전트스럽게 그 작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컨텍스트 랭스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아, 오염도 네, 그렇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어쨌든 모델 관점 생각해 보면은 모델 관점에서 그거를 내재화할 수 있는가? 이것도 꽤 중요한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음. 아무튼 뭐 그렇고 좀 딴을 좀 넘어가면은 이거는 키미 K2.5 페이퍼를 보면은 토글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희밖에 없네 근데 지금. 아무튼 토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토글 기법이 이 트레이닝 할 때 휴리스틱을 주는 거거든. 휴리스틱을 예를 들면은 어 이러면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을 어쩔 때 할 거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버젯은 얼마나 줄 거냐. 이거를 그냥 휴리스틱으로 이 그냥 공식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특정 태스크 아마 이게 그럴 거예요. 그냥 특정 태스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토큰을 많이 쓸수록 원룸 문제 잘 풀리는데 쉬운 문제는 토큰 낭비하니까 이 타이트한 토큰 예산 안에서 풀어라라는 제약을 이제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꽤 사람들이 많이 좀 알려진 기법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짧은 길에 또 과적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또 리즈닝 패턴을 또 쫙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게이트를 주고 버짓 예산 이게 아마 그거예요. 버짓 예산 금지 버짓 뭐야 예산 제한 모드. 그다음에 얘는 그냥 이제 표준 스케일링 모드. 그러니까 맥시멈 토큰 한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한쪽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토큰 예산 안에서만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다른 쪽 한쪽이 죽으니까 이 두 개의 목표를 우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최적화해서 좀 둘 다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두 개의 이게 결국 상충하는 목표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학습 방법을 정말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좀 보면은 얘는 그냥 스케일링 모드는 단순해요. 아 그냥 보상이 그냥 그대로야. 맞추기만 하면은 보상을 준다는 표준 아래래요. 근데 얘는 예를 들면은 이 보상이 정답 여부랑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지표 함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균 정확도가 예를 들면은 이 감마보다 낮다. 그럼 야시 나는 이 문제를 잘 못 푼다. 혹은 응답 길이가 이 버전 안에서 들어온다. 이러면 예산에서 풀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이 정답의 이 스레시홀드 요거를 이제 휴리스틱 값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토킹 버젯을 그냥 무조건 제한하는 거를 강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직 잘 제대로 풀지 못하는 놈한테 짧게 풀라고 강요하면은 품질을 우리가 이제 조기 희생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정확도의 이 감마값을 우리가 좀 잘 줘가지고 이 잠이 이미 잘 푸는 문제에 대해서만 예산 제한 실제로 걸리도록 하는 어떤 차원 파라미터 하나 주고 이 두 가지의 상충된 목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더 주고, 쉬운 그렇죠. 문제는 더 빨리 풀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리즈닝 그 에포트의 어떤 모순을 풀려는 시도를 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버젯 X에 대한 값이 있는 게, 버젯 X는 뭐냐면 이 K개의 롤아웃을 샘플링을 해요. 오케이? 샘플링하고 이 중에서 정답을 맞힌 놈만 추려요. 그 다음에 요거를 피센트 퍼센타일을 이 정답 롤아웃된 토큰의 토큰 길이 분포해서 그 n% 퍼센타일을 취해. 그래서 예를 들면 P가 50이야. 그럼 중앙값이고 75면은 아마 뭐 상위 25%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맞출 때 필요했던 이 전형적인 이 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길이를 예를 들면 예산으로 삼아. 그래 놓고 이 버젯은 그냥 학습 시점 한 번에서만 한 번 계산해 놓고 그걸 쭉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게 난이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버젯도 다를 거고, 그러면 데이터로부터 이거를 그냥 자동 사냥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이 키미케 2.5 띵킹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피겨 5가 이제 그 결과 이 결과물인데, 이 피겨 5를 보면은 이 피겨 5를 보면은 모든 벤치마크에서 아웃풋 길이가 일관적으로 감소하면서 뭐 한 25에서 30% 토큰 정도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성능 저하는 네글리지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정성적 이 테크니컬 페이퍼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정성적으로도 우린 redundant pattern in the chain of thought, repeated verification with macro calculations decrease substantially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반복 검증, 기계 계산, 중복 패턴이 줄어든다. 그래서 오버띵킹 문제를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이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아무튼 톡을 얘기를 했고, 톡을 얘기를 했고요. 톡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 모델 평가의 리즈닝 평가를 이렇게 할 때 이 우리가 이거를 뭐 정답률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 리즈닝 토큰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썼는가 또 써는 건데 어느 유형에서 얼마나 썼느냐,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점점 더 이게 차원이 많아지니까 보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어 다음에 GLM5 봅시다. 저 계속 왔다 갔다를 계속 보고 있는데. GLM5의 페이퍼 특징은 뭐냐면 이 리얼 월드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봤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얘 내부적으로 이제 CC 벤치 V2라는 내부 벤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론트엔드는 예를 들면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도커를 해가지고 클로드 소넷 4.5한테 이제 저지 에이전트 줘. 그래서 플레이라이트 MCP로 해가지고 UI를 실제로 막 클릭해 보면서 체크 아이템을 검증한대요. 그래서 이 검증 신뢰도는 예를 들면은 포인트 와이스하게는 94%랑 이제 인간 전문가와 이제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인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지금 이벨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뭐 롱 호라이즌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멀티 스텝 체인드 태스크,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머지된 PR들을 컨 히스토리별로 의미별로 그룹핑한 다음에 3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 15단계인가? 그 단계만큼의 그냥 태스크 체인을 구성해 놓고 에이전트는 이제 베이스 컴퓨터 시작해가지고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그 단계마다 예를 들면 코드 베이스에 뭐가 상태 바꾸잖아요. 그럼 그 오류가 예를 들면 체인에 따라 누적이 되니까 그럼 이 누적된 오류 개수가 예를 들면 얼마나 되는가? 이 각 상태별로, 각 단계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몇 평가를 하는 거죠. 네,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키미케 2.5를 보면 다시 보면은 이번 에이전트 수함이라 해가지고 이 팀 모드 팀 모드로 돌리는 이 에이전트 여러 개를 이제 팀 모드로 돌리는 거에 대한 평가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PARL인가 해가지고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서브 에이전트를 동적으로 예를 들면 생성하는 이런 이 어떤 이 하네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 이 리워드 공식이 어딘지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 크리티컬 스텝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크리티컬 스텝스라는 게 뭐냐면 이 전체 그 스텝 수가 아니라 그 병렬 그룹 그러니까 패러렐 그룹 안에 가장 긴 서브 에이전트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그럼 이 카운트된 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병렬 실행되는 그 스테이지별로 시간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럼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훈련했을 때 오케스트레이터가 자연스럽게 이 병목을 줄이는 디컴포지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테이블 6를 보면은 테이블 6에서는 싱글 모드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보다 이 수압 모드를 가지고 이 수압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브라우스 컴프는 뭐 18점 이상 뛰었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일종의 이런 그 회사 일을 시킨 거네요. 회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 거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협력을 해서. 네. 네, 협력을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리즈닝 평가가 진짜 좀 입체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 진짜 입체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그냥 뭐 AIM이 몇 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컴포 파이프라인을 뜯어보기도 하고 추론 구조를 봐가지고 그 구조별로 상태가 뭐 전이가 되네 마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토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썼냐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또 질러할 때 얼마나 잘 질렀냐 그다음에 뭐 리얼 월드도 좀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자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뭐 여기 중국에 들으니까 컴퓨터를 못 늘리잖아요 잘 컴퓨터에 이제 고정축을 얘는 둘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늘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기 쉽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럼 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야 정성 그럼 이 디테일과 정성을 대체 어떻게 기술적으로 의미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 이밸류에이션 한 것들을 보면서 조금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측정 가능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논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노력이 아주 대단하네요. 이 네, 중국 대단한 것 분들. 같고, 예, 대단한 것 네. 같고.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파운데이션 랩스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엔트로피 지금 GPU가 없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할 거고 그다음에 오픈 AI는 생각보다 컴퓨터 리소스가 많지만은 그렇다고 뭐 트레이닝 팀에서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워낙 네. 이제 뭐 그냥 얘 지금 코덱스에 그냥 지금 얘 투전 GPU 리소스 다 그냥 부어버리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만약에 파운데이션 랩셋 모델 트레이닝 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 리소스 그냥 무작정 그냥 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이런 디테일을 어쨌든 챙겨야 될 상황이 오게 된 거고 뭐 꼭 리소스의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 인퍼런스를 하는 시점에서도 뭐 이 태스크별로 잘 맞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난리가 나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프 4.7의 저는 어댑티브가 너무 궁금하고 정말 얘들이 이거를 했을까? 그러니까 힘이 K2.5처럼 뭔가 해가지고 그걸 잘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리즈닝 레벨 아예 없애고 그냥 클로드한테 결정시키게 하려 정말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클로드 코드의 외부 사용을 막는 것처럼 뭔가 클래시파이어를 앞에 두고 그런 클래시파이어 보조와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할까? 저는 이런 것도 조금 굉장히 좀 궁금한 지점이고.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외부에서. 후자처럼 하기는 그 클래시파이어 하네스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일감이 들어서 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 깊었던 건, 그러니까 원래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거의 엠코가 낮기 때문에 모델들은 쓰레기가 될 거다라는 썰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근데 이 리즈닝 에러에 들어와서는 그게 쏙 들어가고 오히려 반대로 오늘 설명해 주셨듯이 오히려 인간의 데이터, 리즈닝 데이터가 방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시대가 진짜 빨리 바뀌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뭔가 혁신의 방법론을 찾아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드는 생각이 결국엔 이 클로드 코드랑 이 코덱스 결국에 이 유저 데이터에서 보이는 이 패턴을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리 끊어야 할 때는 빨리 끊으라고 하고 더 길게 시켜야 더 길게 하고 결국에 이게 사람들이 하네스를 많이 뭔가 외부에서 만들어 스스로 모델은 결국에는 모델 랩스 입장에서는 그 하네스를 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하는 거고 이 데이터 학습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언제 더 지를 거냐 언제 안 포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델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동 사냥 어느 정도 자동 사냥이 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자동 사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더 잘 쓰려고 통제할수록 어쨌든 모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찌 보면 이게 저는 어쨌든 이게 이미 충분한 지능은 머릿속에 있고 모델 머릿속에 있고 지능을 결국에는 어떻게 추출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추출을 결국에는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더 이상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 필요도 이제 없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이미 온 거 같고 이건 봐서 네, 이미 왔죠. 온 거 온 거 같고 같죠. 그게 막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온 거 같고 그럼 이게 결국엔 자동 사냥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냥 이미 모델이 혼자서 이미 뭐 어딘가 가고 있다 그냥 어딘가 가고 있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 스케일링 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컴퓨터 자원을 그냥 더 많이 그냥 쥐어주는 것밖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 그냥 그 기존대로 예를 들면 벤치마크를 평가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점차, 그, 저는 의미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도 보이는 그런 벤치마크들은 확실히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인간을 뽑을 때 입사시험을 각 회사마다 보고 그걸 굉장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듯이, 결국에는 더 이 실제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벤치마크가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뭐 예를 들어, 진화하겠죠. 네, 네, 진화하겠죠. 진화를 해야만 벤치마크가, 그러니까 벤치마크도 그런 벤치마크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SES 기준으로 뭐 GPT나 혹은 뭐 클로드 4.7 같은 모델들이 모델 카드 혹은 그 마케팅 페이지에 보여주는 벤치마크들은 이제 다들 별로 큰 신경 안 쓰잖아요. 안 쓰죠. 네. 네. 그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도 MRCR 그 V2가 그 코덱스가 아니고 오프스 4.7에서 굉장히 낮은 성능을 내는 걸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셨죠? 네, 봤죠. 네. 그것도 뭐 이제 클로드 팀 입장은 뭐 어쩌라고 그거 별로 필요 없어. 뭐 이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네. 그래서 뭐그 하네스도 결국에는 모델이 못하는 걸 하는데
모델이 워낙 잘하니까 더 가능성을 찾아서 더 넓은 범위의 그 다른 하네스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벤치마크도 그 이밸리에이션 오브 벤치마크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 어떤 벤치마크가 살아남을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네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 벤치마크가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벤치가 당연히 필요한 거 맞고, 평가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이 벤치마크가 확실히 이거를 못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스 4.7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벤치마크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써본 다음에, 야, 어떠냐라고 누가 트위터 올리면은, 야, 뭐, 코덱스 맛이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난 좋아, 난 나빠. 근데 이 주관적인 거를 담아낸다. 이제 엄청나게 큰 과제가 된 거야. 저는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그 분명히 프론티어 랩들은 내부에 릴리즈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평가하는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들이 더 있을 거거든요. 뭐 당연히 있겠죠, 이런 근데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개된 오픈소스 벤치마크들은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 다시 말해서 뭐 오픈 AI나 클로드 혹은 뭐 그 제미나이 개발을 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평가 이런 것들을 그 감을 정량화시키는 벤치마크들을 개발 이미 해놨고,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더 이상 그 마케팅 포인트는 다 공개된 벤치마크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 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벤치도 벤치 있겠지만은 근데 결국에 저는 그 그냥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모델 만들어 놓고 클로드 코드 팀한테 던질 것 같아요. 도구 푸딩 하라고. 걔들이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건 맞는데, 그거는 네. 최종적으로는 그게 맞을 텐데, 예를 들어 뭐 한 세 개 정도의 캔디데이트 있어요. 근데 각각 써보고 평가하는 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뭐 체크 포인트가 N개 있다.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그건, 없잖아요. 예, 그쵸. 뭐, 네. 그거는 당연히 뭐 내부적으로 뭐가 네. 있겠죠. 내부적으로 예를 네. 들면은 위에 키미도 보면은 그 프론트 엔드 뭐 해가지고 뭐 인터널 벤치 있다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얘네들도. 네네. 예,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예, 3개 정도 줘놓고 3개 안에서 자, 네. 골라봐. 그렇죠. 아니 뭐 3개를 다 써놓고 그냥 뭔가 그냥 분기칠 수도 있죠, 얘들이. 아무튼, 예.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 이게 아무래도 좀 굉장히 테크니컬한 발표다 보니까 그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나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네. 뭐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확실히 아 이런 거 모든 게 저 그냥 깜깜이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정확히 얘네들이 그럼 어떤 가설을 갖고 얘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그냥 그 뭐 GPT 뭐 그냥 뭐한 제가 뭐한 4대만 생각해도 그 어떤 식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거 모르겠고요. 파운데이션 앱스가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예를 들면 이런 분자 구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가설 안에서 움직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뭐 맞아요. 뭐 정보가 잘 안 예. 새는 느낌이긴 합니다. 과거에 정보가 비해서. 자 확실히 과거보다 안 새는 것 같고 발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결국 그냥 지금 사람들 다 결국에는 그냥 중국 레포트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일한 희망이죠. 그냥 유일한 희망이 그냥 중국 레포트고 그냥 뭐 파운데이션 랩스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중국 애들이 테니까 뭐 건너 중국 애들이 서로 다 말로 뭐 다 와전 시켜가지고 결국엔 랩스도 알게 되겠지 이거에 결국엔 그냥 프롬프트 앤 프레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보면서 이 얼마나 이 저는 이 뭐라고 하냐 이 업계가 이 불안불안한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김서준 대표 최근에 그 글 보면은 이제 그 중국 애들이 닫으면 니네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있고 아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이 뭐 당연히 모델을
이 아메리칸 이코노미 그 인플리테이터로 이제 이 모델 쓰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무료 정책을 뭐 당분간 없애진 않겠지만 근데 진짜 결국 at the end of the world는 미국 아니면 중국밖에 안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 와 이거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리 봐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이거는 뭐 저기 그 누구냐 김성현님도 아마 로지노님 이번 페이스북 쓴 것 같은데 이미 이 AI 모델 경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떠들지만 사실 그거는 뭐 전혀 오래 못 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결국에 그냥 모델로 모든 게 통합돼가지고 모델이 알아서 할 텐데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모델은 미국과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거는 그냥 두면 된 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갑한 지정이죠. 열심히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깎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AI 하면 안 되고 한국인들은 반도체 열심히 해서 얘들이 안 하는 거야. 그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모리나 뭐 반도체 쪽도 비슷하죠. 지금 팹 같은 것도 파운드리 보면 TSMC나 삼성이나 그 두 회사나 뭐 인텔 정도 빼고는 5나노 이하 10년 5나노가 한 10년쯤 됐을 텐데 네, 그 이하를 만드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 네 아무데도 없죠. 그러니까 네. 아무데도 없지. 뭐 그렇게 그냥 초격차 그런 생기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고. 예. 뭐 네.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은 뭐 디스틸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좀 뭐 안 하게 해볼 이번에 클로크도 이슈됐을 때도 디스틸레이션 뭐 안 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고 할 텐데 뭐 했다는 것도 이제 알려졌지만은 어 예를 들면 디스틸레이션을 해도 받아먹을 수 있는 놈이 받아먹어야지. 뭐 중간에만 받아먹고 음. 나머지 다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GPT 3.5나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뭐 RLHF 하고 땡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소개해 주신 페이퍼들 보면 RL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프론티어 랩들 보면 그보다 더 많이 할 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자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최종 결과물인 리즈닝 패스만 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하고 끝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렇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세밀한 RL 튜닝들을 어차피 이런 내부 블랙박스 인체로 정답과 끝만 알고 있는 디스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디스틸레이션을 하려고 데이터를 엄청 획득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가면 갈수록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점점 더 적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거고. 그래서 그냥 갑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뭐 엔트로픽이 뭐 점점 더 이 오픈 소스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이 이제 과금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이게 점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국엔 시간 문제지 이건 결국에는 뭐 오픈에 따라가고 결국에는 중국 애들도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주도권을 나한테 갖고 싶은데 어쨌든 파운데이션 랩스가 뭐 서비스도 저쪽으로 가져가. 근데 이번에 클로드 코드 뭐 울트라 플레이 이런 거 써보면은 결국에는 클로드 웹으로 로그인해서 우리 클라우드에서 VM을 띄워가지고 우리 쪽 오퍼레이션으로 돕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더 예를 들면은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점점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뭐 과금도 이제 더 그쪽한테 이제 당연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 돈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과금도 점점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불안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왜? 그렇죠. 네. 불안하죠. 네, 불안하고 막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트위터 여론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오픈 소스 엔트로피에 반하는 뭔가 오픈 소스를 뭔가 했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엄청 바이럴 띄워주고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바이럴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죠. 새로운 세대가 자기가 어쨌든 그동안 만들었던 어떤 업무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불쾌감과 불안감이 섞여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트위터 반응도 진짜 비슷하거든요. 트위터 반응도 막 엔트로피게 막 반하는 뭐 이 멋진 정의의 서도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줬는데 사실 그것도 어쨌든 본인들이 불안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이 모델 프로바이더한테 결국 이 모든 이 지식 노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당연히 이제 휴먼 인더 룩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거를 가지면서 그래 뭐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이 그래도 어프로브를 해야지 뭐 초기 디자인은 뭐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 뭐 점점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엑스큐스를 근데 이제 이거마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 지금 데이터셋마저도 지금 사람이 만든 데이터셋이 지금 모델 평가에 정도 못 맞추는데 네. 점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이미 AGI가 이미 온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페이퍼 그냥 쭉 보면서 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저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네. 그리고 그 표현, 그 말씀도 되게 재밌네요. 결국에는 그 불안감이 그 감정을 레버리지 시켜서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격한 반응을 만들었다. 이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는 이 인간들의 이 절규와 환호가 와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진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다들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제 와 지금 1년 2년 안에 엑sit 못하면 나는 영원히 엑sit 못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냥 이제 뭐 창업하겠다고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참 뭐랄까 참 희화화된 이 무언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계속 들고. 네. 근데 거기 이런 잘 편승하셔서 지금 잘 플레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 뭐 맞긴 한데 결국에는 뭐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재미나게 살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제가 뭐 무슨 여기서 큰 돈을 버는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창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근데 뭐 1년 2년 안에 엑싯을 해야 뭐내 인생을 편하게 AI 시대에서도 이제 AI한테 안 당하면서 나도 이제 당당하게 돈 내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뭐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기본소득 안 아, 받고요. 네. 네 기호서도 안 받고 나는 내 돈을 AI 전에 이미 인생 은퇴했어. 이 AI 과도기 때 난 한탕했지롱. 다 지금 그거 하려고 창업해가지고 뭐 제2의 오픈클로 만들려고 하고 제2의 사스 만들려고 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를 들면 뭐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업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같이 펌핑해가지고 뭐 팔려고 하는 그런 창업들이 그냥 넘쳐나고 내가 어떤 하나를 진지하게 공부해서 뭔가 되겠다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냥 지금 이 시기에 오픈 AI 엔트로픽 딥마인 딱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자리 잡아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이제 영구 토큰 소모 까방권을 갖는 거, 영구 토큰 소모권을 갖는 그거 말고는 뭔가 미래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 파운데이션 랩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안에 뭔가 좀 쩌는 거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냥 그 다음 그냥 자본관 던진 엑시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든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근데 맛이죠. 뭐 거기 굳이 딴지를 걸자면 네. 실리콘밸리식 사고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드웨어 기반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그냥 이 네,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렇죠,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결국에 그냥 진짜 다른 거를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냥 다른 거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로보틱스 뭐그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 뭐 아직 로봇이 로봇을 아직 배치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 이제 뭔가 로봇을 하겠다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 뭐 전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 진짜 뭐 해야만 하는 것들을 뭔가 찾거나 뭐 다른 네, 도메인을 그렇죠. 찾든 네. 뭐가 좀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시기의 끝이나 결말들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